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이 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에게 파산면책, 개인회생의 기본적인 지식 알아야 되는 것 한 28가지를 선정해서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아마도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가지는 궁금증이 거의 다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설명을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로 민사 채무는 형사 문제가 아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릴게요. 돈을 빌려서 뭐 갚지를 못했던 뭐 공사 대금을 주지 못했던 여하였던 간에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는 사람은 채무자,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은 채권자인데 이 채무자는 자기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리인데 세상에 사람이 살다가 보면 뜻대로 잘 안 되잖아요. 하다 보면은 이자를 주지 못해서 경제적 파탄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형사 문제는 아니다. 물론 돈을 빌리면서 사기를 쳤다 하는 경우에는 이제 형사 문제가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돈을 주지 못하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 형사 문제가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법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할 수는 없어요. 법에는 뭐 항상, 반드시, 절대, 100%꼭 이런 건 없어요. 그래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에 관한 그 법리도 이 인간에게 불가능한 것을 강요할 수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먹고 사는 것도 그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있으니까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죽을 때까지 빚을 갚다가 주고, 이렇게 강요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래서 법은 인간에게 불가능을 강요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것이 그렇다. 우리 속담에 개를 쫓아도 뭐 구멍을 보고 쫓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일맥상통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첫째 문제, 민사적인 채무는 형사 문제가 아니다.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뭐 교도소에 갈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에 어떤 경우에 개인회생을 하고 어떤 경우에 파산면책을 하느냐, 그 구분 기준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의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고,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없거나 소득 활동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은 파산면책을 신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생계비는 제가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자기 혼자 먹고 살고 그래도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으면 그 돈은 갚아라 이거예요. 그게 개인회생이에요. 그 돈으로는 갚고, 짧은 기간은 3년, 길게는 5년. 그래서 그 돈은 갚고 나머지 못 갚는 것은 탕감을 해주겠다 하는 게 개인회생이에요. 파산면책은 소득이 전혀 없거나 소득이 있어도 내 혼자 먹고 살기에 급급하다, 생계비에 충당하기도 급급하다, 그래서 갚을 여력이 전혀 없다, 그걸 가용소득이라 그러는데 가용소득이 전혀 없다, 그래서 파산면책을 신청한다 이런 거예요. 개인회생과 파산면책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느냐 소득이 없느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의 기준이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없으면 파산면책을 신청한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금액은 이제 파산의 경우에는 이제 한도가 없어요. 제한이 없습니다. 제한이 없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5억 이하, 원금과 이자를 다 합해서 5억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회생이 가능하고, 그 이상인 경우에는 법정관리라 해서 일반 회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했을 때 불이익이 있느냐라는 건데, 불이익은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해서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거나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면책 불허가 안 하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는데, 다만 파산을 신청했다가 면책을 받지 못하면 면책을 받지 못했다, 이 사람은 파산자다라는 사실이 행정관서에 통보는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하게 불이익은 없습니다. 물론 뭐 이제 파산을 신청하셨다가 파산 선고가 되고 면책을 받지 못하면 뭐 저처럼 법무사나 변호사, 뭐 의사는 아닙니다. 의사는 아니고 약사, 뭐 공인중개사 이런 자격을 가질 수 있는 뭐 공무원이 되는 자격, 이런 자격은 뭐 제한이 되지만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했다는 그 이유만으로 특별히 불이익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럼 네 번째,
주변에서 알면 어떻게 되나 이렇게 하는 건데,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면 그 채권자들, 내가 돈을 가지고 채권자들한테는 연락이 가서 알게 됩니다. 알게 되는데 특별히 직장이나 가족이나 누구한테 알리는 건 없습니다. 법원에서 고의적으로 알리는 건 없습니다. 없으니까 뭐 주변에서 누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한 사실을 쉽게 알기는 어렵다. 쉽게 알기는 어려우니까 그런 점은 염려를 안 하셔도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그 다음 5번째, 금지명령 하는 용어를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금지명령. 파산 면책의 경우에도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이 있는데 별로 활용이 잘 안 되고요.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이제 금지명령이 내려지는데, 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냐면, 내가 월급을 받아서 생계비에 쓰고 남는 돈은 변제를 하겠다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월급을 압류해버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또 내가 가게를 운영해서 돈을 벌어서 생계비에 충당을 하고 남는 돈을 변제를 하겠다라고 개인회생을 신청했는데, 가게 냉장고니 뭐 집기니 여러 가지 기계기구 같은 거를 압류해가지고 어떤 채권자는 자기 혼자만 만족을 받아버리면은 그 장사를 해가지고 돈을 벌 수가 없잖아요. 돈을 벌지 못하면 개인회생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금지명령을 내려줘요.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냐 하면, 개인회생은 다수 채권자의 집단적 채권의 그 해결 절차이기 때문에 특정한 한두 사람만이 채권의 만족을 얻는 행위는 못하게 한다 해서 포괄적 금지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직장에 월급이 압류되기 전에 미리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면 금지명령이 내려져서 직장으로 뭐 월급을 압류당한다라든가, 사업을 하시는 분은 뭐 사업상 여러 가지 뭐 기계기구라든가 재산 같은 것이 압류될 일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가 얼마여야 되는가 하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 없습니다. 기준 없고, 이런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에 부합하는 나이는 어느 정도는 재판부에서 판사가 고려를 합니다. 근데 한 20대 청년이 단돈 500만 원 못 갚았다고 개인회생을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이거 돈 벌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지, 이렇게 권유할 수도 있거든요. 금액이 너무 적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 근데 요양원에 누워 계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500만 원 빚이 있는데 뭐 한 20년 뭐 못 갚은 채권인데, 내 죽기 전에 자식들한테 빚을 상속할 수 없으니까 내 파산 면책을 받고 싶어 한다고 해서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일어나서 돈 벌어 가지고 어느 정도 갚다가 돌아가세요 라고 하지는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이가 얼마여야 되는가 하는 거에 대해서 일정한 기준은 없다. 다만 부채 액수라든가 그 사람의 뭐 나이와 능력, 뭐 장애인인가 아닌가, 기초수급자인가 아닌가, 이런 걸 보고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고 없는 경우도 있다. 그런 경우에는 주변에 있는 법무사한테 구체적으로 상담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 다음 7번째, 배우자의 재산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이 궁금해요. 자, 배우자뿐만 아니라 자녀, 부모님의 재산이 어떻게 되느냐 궁금하죠. 자, 일단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가족들의 재산에 영향을 안 미친다. 관계가 없다. 단 고려 대상은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서 자기가 채권이 발생된 이후에, 빚을 진 이후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과 자녀들 결혼할 때 결혼 자금을 툭 줘버리고, 또 배우자가 이혼한다면서 재산 분할로 툭 띄줘버리고, 아니면 배우자가 뭐 집 사는데 보태줘버리고, 이렇게 돈을 은닉을 하고 파산 면책을 신청을 하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그 돈을 다시 돌리거나 아니면 면책 불허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수한 자기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한 것이 없으면 배우자가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파산 면책이 안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는 빚이 1000억이 있어요. 근데 배우자는 재산이 1000억이 있어요. 그럼 보태면 또 되죠. 근데 그러면 배우자의 재산은 1000억 갖고 당신 빚을 갚으면 되지 않느냐, 이거 주장 못 하는 거예요.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1000억의 재산에 대해서 내가 돈을 은닉한 것이 없다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 재산이 이제 서로가 공유로서 협동으로 그렇게 형성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그 경우에는 이제 청산 가치를 반영할 때 일부 환수를 할 수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재산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또 개인회생의 경우에도 배우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그 2분의 1을 자신의 재산으로 보고 이제 청산 가치에 반영을 하라,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배우자가 따로따로 독립된 경제를 유지하면서 배우자는 배우자대로 경제 활동을 해서 순수하게 경제 활동해서 돈을 벌었는데 그 배우자가 단독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에 대해서 청산가치 반영을 함부로 못 시킵니다. 근데 대부분의 법원에서 보면 부부가 이제 서로 남편이 월급 받아서 배우자한테 주고 아내한테 주고 또 재산 벌어서 사업 소득을 주면은 아내는 그것으로서 또 재테크를 하니까 남편의 재산이 아내한테 넘어가 있는 것이 사실 아니냐. 그래서 일부 청산가치 반영을 하자라고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서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영향을 약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 부분 어려운 건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때 배우자나 자녀, 가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것이 원칙이다. 다만 파산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가 그 가족들의 재산 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경우에 기여를 한 경우에는 고려하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 이렇게 말해요. 법무사님, 저는 개인회생 하고 싶어요. 개인회생 해주세요. 또 어떤 분은 저는 개인 파산 면책을 하고 싶어요. 파산 면책 신청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내가 마음대로 선택해서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개인회생을 하고 없는 사람은 파산 면책을 신청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소득이 있느냐 없느냐 라는 구별 기준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요?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돈은 벌이 하는데요. 4대 보험도 가입 안 돼 있고 뭐 드러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통장에 돈 들은 것도 없고요. 근데 또 실제로는 돈벌이를 하지만 뭐 없다 하고 뭐 파산 면책 신청하면 안 돼요. 그렇게 질문을 하면 제가 답을 드리기 어려워요. 그거 속이면은 사기잖아요. 사기 파산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하세요라고 말할 수가 없죠. 그렇게 어쨌든 뭐 자기가 각오하고 뭐 해주세요라고 하면 법무사로서 해주긴 하겠는데 원칙적으로는 그걸 속이는 건 사기 파산죄에 해당된다. 그러면 채권자도 그걸 알 수 있느냐? 채권자도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죠. 그래서 그거는 제가 대답을 하기가 참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라는 용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청산가치는 뭐고 회생가치는 뭐냐 이거예요. 자, 청산가치는 비청산, 비청산 하잖아요. 그럴 때 내가 개인회생이나 파산면책을 신청할 당시에 내가 지금 비청산을 한다면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이게 내 청산가치예요. 뭐 은행에 돈이 예금이 얼마 있다. 그 다음에 자동차가 있다. 자동차 가격 판단하고 부동산이 있다. 부동산 가격 산정하고 이렇게 해서 다 합한 금액이 청산가치예요.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예요. 근데 물론 이제 청산가치를 파악을 할 때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최우선 변제금에 해당되는 대체적으로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는 한 2,300인가요? 광역시는 한 2천만 원 정도. 그까지는 이제 청산가치를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러고 또 이제 보험 같은 경우에도 해약 환급금이 있으면 자기가 계약자로서 보험금을 납부했는데 그 해약 환급금이 있으면 그것은 그 압류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청산가치 반영이 된다. 자, 그렇게 현재 내가 이 당시에 지금 당장 비청산을 하면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얼마인가 하는 것이 청산가치예요. 회생가치는 뭐냐? 자, 이 사람이 경제적으로 파탄증에 이르렀는데 지금 비청산 하지 말고 좀 살려놓자 이 말이에요. 뭐 개인 회생을 할 경우는 한 3년 또 5년 3년 5년 동안 생계비에 충당하고 남는 돈 갚아준다 하니까 그 돈을 다 모아놓으면 얼마냐 이거예요. 뭐 한 달에 50만씩 넣는다. 그럼 1년이면 600만원, 3년이면 3천만원. 요게 회생가치예요. 요게 회생가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당장 비청산 하지 않고 살아있고 매달 얼마 정도 갚을 수 있는 능력, 요거를 다 모은 게 회생가치인데, 파산의 경우는 어떻게 해요? 파산의 경우에는 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다 그랬잖아요. 먹고 살기 급급하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회생가치가 제로인 거죠. 파산 면책을 신청하는 사람은 회생가치가 제로인 사람, 그런 사람이 하는 거예요. 청산가치와 회생가치는, 청산가치는 내가 지금 당장 비청산할 경우에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청산가치라고 그러고, 회생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고 남는 돈 가지고 일부 갚을 때 파산 면책하는 사람도 그런 사람 없는 거죠. 회생가치 하나도 없는 거죠. 개인 회생하는 경우에는 개인 회생 기간 동안에 내가 일부씩 변제했을 때 그것을 다 합산하면 얼마가 되느냐 이런 거예요. 그 다음 10번째,
자,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 신청하면 법원에다 신청을 하면 얼마 걸리나 이 말이에요. 이게 이제 법원마다 이제 업무량에 따라서 좀 다른데요. 대체적으로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빠른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만에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법정으로 정해진 기간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한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은 때로부터 3개월 이내에 변제계획 인가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변제계획을 인가를 받든지 불인가를 받든지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다 끝날 때까지 신청한 때로부터 6개월이면 된다. 근데 반드시 그 기간을 준수해야 되느냐? 그거는 훈시 규정이라 그래서 강행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당겨질 수도 있고 약간 늦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보통 6개월 하면 변제계획에 인가가 난다.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뭐 빠른 경우에는 한 6개월, 늦은 경우에는 한 10개월, 11개월, 좀 사람에 따라서는 1년이 지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11번째, 통장을 사용할 수 있나 이렇게 물어요. 통장요? 압류를 많이 당하죠. 가압류도 당하고 압류도 당하는데, 통장은요 지금도 쓸 수 있어요. 누구나. 압류가 들어오고 가압류가 들어오니까 돈을 넣어놓으면 묶이니까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도 조금이라도 돈을 넣어놓으니까 묶인다 이게. 그래서 사실상 내가 사용하지 못할 뿐이지 전혀 채권자들 모르는 금융기관, 예컨대 뭐 새마을금고나 단위농협 또 뭐 이런 상호저축은행이나 뭐 증권회사 같은 게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개설해가지고 쓰면 쓸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통장을 함부로 개설을 해주지 않습니다. 뭐 3개월에 하나 또 개설할 때 이유가 있어야 되고 이러니까 자, 일단 통장을 사용을 할 수는 있으나 내가 사실상 사용하지 못할 뿐이다.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12번째 부양가족과 생계비를 하는 게 있어요. 부양가족은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무조건 한 명은 포함이 되고 미성년자 자녀는 나의 부양가족이 되고 그 다음에 배우자는 성인이잖아요. 배우자는 부양가족이 포함이 안 됩니다. 부모님도 포함이 안 됩니다. 그러나 보통은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 자기 아내가 뭐 불구자다, 교통사고를 당해서 전혀 경제활동을 못한다 라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가 있어요. 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내가 독자로 태어났는데 부모님을 내가 계속 모시고 왔는데 최근에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어요. 그 요양원에 입소를 하셨는데 본인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일정액을 매달 주고 있어요. 통장 한번 보세요.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그 월 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그 한도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야 되겠어요. 이런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시킬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원칙적으로는 본인은 부양가족이 되고 미성년자 자녀는 부양가족이 된다. 그 나머지는 배우자나 부모님은 부양가족에 포함되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생계비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부양가족이 몇 명인지 알 수 있잖아요. 제가 표를 하나 제시해 드렸는데,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하시는 분이 이제 한 사람인 경우에는 올해 이제 2022년을 기준으로 하면 116만 6천 원이에요. 내년에 좀 오르겠죠. 116만 6천 원. 이 두 명인 경우는 195만 6천 원. 3인인 경우는 151만 6천 원. 4인인 경우는 307만 원. 이렇게 이제 생계비가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생계비는 그 부양가족 수 대비 우리나라의 평균 소득, 중위소득의 60%까지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말이냐 하면, 당신은 돈을 빌려서 다 갚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처럼 다 그렇게 생계비를 인정해 줄 수는 없고, 다른 사람 평균적으로 중위소득에 있는 사람들의 그 평균 소득 생계비의 60%까지만 써라. 그러니까 아껴서 살아라 이거죠. 절약해서 살아라. 절약해서 살고 나머지는 갚도록 노력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 이제 부양가족 한 명은 되는데 이런 경우는 116만 원 된다. 그러면 자,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116만 원 소득도 없다는 뜻이죠. 그걸 못 벌는 경우에 파산 면책 신청하고, 개인회생은 예컨대 130만 원을 버리면 생계비 116만 원 빼고 14만 원 남잖아요. 이 14만 원을 가용소득으로 해서 매달 납부하는 변제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3번째, 채권자를 모른다. 이런 경우 있어요. 모르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돈을 빌리는데 채권자를 왜 몰라요? 알지요. 근데 대부업체라든가 일금융기관에서는 이제 이자를 못 내고 부실채권이 되니까 이거를 다른 채권자에다 채권 양도양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최초로 돈을 빌린 사람은 알겠는데 그 다음에 채권 양도가 양수가 되죠. 현재 누구한테 양도양수가 되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형편이 어려워서 뭐 집으로 찾아오니까 내 주소도 실제 사는 곳하고 다른 곳에 뒀더면은 채권 양도 통지서도 내가 못 받아버렸고 그걸 모른다 이거야.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 최초의 채권자만 알면 추적을 해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추적해 찾을 수가 있고, 정의 모르는 경우에는 자료 송부 요청서라 그래가지고 뭐 좀 어려운 건데 법무사 사무실에 다 대응을 해줍니다. 자료 송부 요청서라 그래서 금액을 모른다, 채권자를 모른다 하는 경우에 자료 송부 요청서를 내용 증명으로 발송해서 대체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채권자를 모른다, 금액을 모른다 이런 경우도 해결하는 방법이 없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개인회생 면책이나 파산 면책에서 채권자를 빠뜨렸어요.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알고서 채권자가 누군지를 알고 빠뜨린 경우에는 면책의 효과가 미치지 않겠죠. 파산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개인회생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겠죠. 그런데 이제 악의로 그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악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이제 면책 효력이 미치지 않지만 채권자가 누군지를 몰랐다 이 말이야. 그런 경우에는 설사 채권자 목록에 빠졌다 하더라도 면책의 효력이 미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16번째예요.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로 인한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이 문제예요. 자,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로 한 경우에 뭐 성형수술한다고 돈을 과다하게 지출했다, 도박을 했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돈을 썼다, 뭐 그 신용카드로 과다한 고가품을 샀다 이런 경우에는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그것이 전체 부채 액수에 대해서 좀 과다하게 차지하는 퍼센테이지가 많으면 전체적으로 면책 불허가를 받을 수가 있고요. 받을 수가 있고 또 전체 금액에서 일부에 지나지 않는 경우는 그 채권은 빼라 그래요. 그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서 빼고 채권자 목록을 작성해야 되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이것을 그 금액을 도박이나 과다한 낭비로 손실을 본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렇게 법원에서 권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7번째 가족 등에게 지급한 돈, 이걸 앞에서 조금 설명한 거 중복이 되는데요.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지급했는 돈은 이유가 없으면, 합당한 이유가 없으면 자녀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는데 치료비를 대줬다 하는 경우에는 괜찮아요. 근데 이유 없이 그냥 정리를 했다, 교부했다 하는 경우에는 파산 관제인이 부인권을 행사해서 그 돈 다시 환수 조치를 합니다. 환수 조치를 취하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가족들에게 준 돈은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라. 현재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청산가치로 반영하라. 청산가치 파악하는데 포함을 시켜라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18번째요. 자, 저는 자동차나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 은행에다 뭐 건전하 설정해 줬어요. 또 자동차 그 캐피탈에 돈을 빌려서 건전하 설정을 해줬어요. 이런 경우에 파산 면책 신청은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이 경우에는 제가 파산 면책을 신청하면 내 재산에 대해서 담보권을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 자동차를 담보로 빌려주는 금융기관, 아파트를 담보로 빌려주는 금융기관에서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 조항을 적용해서 지금 당장 전체 다 갚아라, 그렇지 않으면 당장 경매를 넣겠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그 금융기관을 찾아가서 내가 형편이 이렇게 돼서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으니 이자는 계속 내겠다, 법원에 납부하는 돈 이외에 별도로 이자를 낼 테니까 경매에 넣지 말아 달라라고 부탁을 해보면 금융기관에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그건 당연히 재산을 내놓고 환가해가지고 채권자한테 변제를 하는 거죠. 그래서 파산 면책을 신청했을 때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청산가치, 그거를 파산재단이라 그러는데 파산재단에 기소시켜서 그걸 다 환가해가지고 채권자한테 이제 배당을 합니다. 간혹 보면 자동차가 한 500만원짜리 거의 폐차 직전 차가 있는데 현대생활에서 차가 뭐 필수 불가결한 것이니까 타고는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하는 경우에 파산 관제인과 협의를 해서 제가 자동차 가격이 한 500만 하는데 내가 이걸 경매를 넣으면 어디 움직이지도 못하니까 내가 자동차 가격에 해당되는 돈을 현금을 어디 좀 구해올 테니까 그 돈을 드릴 테니까 경매를 넣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면은 대부분의 파산 관제는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500만원짜리 자동차를 경매를 넣으면 감정해야 되죠. 시간 걸리죠. 결국 채권자한테 돌아가는 돈은 500만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채무자가 자기가 어디 500만원 구해가 주겠다 하니까 채권자들한테도 덕이고 채무자들한테도 덕이고, 그러니까
파산관제는 그러한 제안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이나 주식을 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문제인데, 최근 언론에서도 보도가 좀 됐죠.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주식 투자를 해서 손실을 봤다, 비트코인을 해서 손실을 봤다 하는 경우에는 그거는 원래 손실로 인정이 돼야 돼요. 근데 이제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비트코인에 투자해가지고 손실을 봤다 하는 경우를 약간 조금 도덕적 해이가 있는 것으로 봐서 그 투자에 의해서 손실 본 금액을 청산 가치로 반영을 하라, 이렇게 권유하는 법원이 많고, 실질적으로 실무도 제가 있는 소속회는 대구지방법원은 그렇거든요. 근데 제가 그 개인회생에 관한 법률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주식이나 비트코인을 투자해가 손실 본 금액은 청산 가치에 반영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고, 파산 면책하는 경우에 뭐 주식 투자했다고 해가지고 그걸 인정을 안 해주고 파산 면책 안 해주느냐, 그건 그렇진 않아요. 주식 투자하고 비트코인 투자해가지고 돈 다 날라가고 없는데 그걸로 손실을 인정 안 해주면 돈을 구해오라 이 말이에요. 돈 구할 돈이 없으니까 파산 면책 신청했는데, 주식이나 비트코인 투자했는 그 손실금의 성격이 파산 면책에서 따라보고 개인회생 절차에서 따라볼 이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주식이나 비트코인 손실도 청산 가치에 반영할 이유가 없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앞으로 아마 그래 될 거예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그런 하도록 했으니까. 그 다음에 20번째예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할 때 이혼을 해야 되느냐 물어요. 근데 또 그렇게 하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없어. 아니에요. 이혼 하락하는 법 없어요. 이혼 안 해도 돼요. 이혼할 필요가 없어요. 이혼한다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파산이 쉽게 되고 안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거 아니에요.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이혼을 하신 분들은 많은데 반드시 이혼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혼한 때가 짧은 기간 1년, 2년, 한 5년 정도 같은 경우에는 그 배우자와 이혼하면서 거래했던 재산분을 줬다 주고받는 거에 대해서 조사가 들어갈 수 있어요.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혼을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혹시나 위장이혼, 잘 모르는 사람이 이혼해야지 라고 그 말 듣고 가짜로 이혼을 했는데 나중에 그럼 진짜로 실제 이혼이 될 수도 있어요. 제가 사무실 하면서 그런 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혼이라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다음 21번째예요. 현재 신용불량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나? 현재 신용불량이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나?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신용불량이 된 때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할 수 있다, 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우리 그 민사소송법에는 제목이 장래 이행소라 그래가지고 장래에 어떤 그 돈을 달라고 하는 소송을 미리 지금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채무자가 기한이 한 3개월 남았는데도 나 그때 너 돈 없다, 나 또 갚을 생각 없어 하는 경우에는 3개월 동안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마찬가지로 내가 지금까지는 계속 돌려막기를 해가지고 해왔든지, 아니면 이번 달까지는 내가 어쨌든 이자를 갚았는데 다음 달에 가면 거의 이자를 못 내는 것이 불보듯이 뻔하다, 아니면 더 이상 견디기 힘들다, 더 이상 견디겠다, 계속 빚을 또 빌려와야 되고 이러니까 하는 경우에는 지금 당장 이자를 못 내는 것이 아니라도, 지금 현재 당장 신용불량이 아니라도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다음 22번째예요. 자,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어야 되는데, 소득이 꼭히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영업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직업이 있어야 되느냐 라고 묻는다면 아니라고 답을 드릴게요. 4대 보험을 가입을 안 해도 노가다를 하면서도 내가 소득이 있으면 그걸 소득으로 봐야 되고요. 또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은 영업을 하는 사람도 소득이 있으면,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4대 보험에 가입되지 않고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영업소득자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도대체 돈을 얼마나 버리는데, 그거 확정하기 어렵겠죠. 어렵지만 난해한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어쨌든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돼요. 연금을 받는다, 그런 경우에도 소득은 소득이니까 개인회생 신청할 수가 있어요. 반드시 급여라든가 사업자 등록증을 내고 버리는 소득이 아니라도 소득이 있기만 하면, 수입이 있기만 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23번째예요. 부채가 얼마여야 되느냐, 앞에 좀 설명했죠. 개인회생의 경우에는 5억까지예요. 5억까지고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제한이 없다. 아까 제가 이제 500만 원 그 예를 들었는데, 너무 지나치게 적은 금액에 대해서는
나이도 젊고 금액이 적으면은 직장부에서 개인 회생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하기도 하고, 지나치게 적은 금액이고 지나치게 젊은 사람은 아예 파산 면책이 기각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파산 면책의 채권 채무가 액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어요? 아니면 조금 적은 게 파산 면책받기 쉬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빚이 한 200억 정도 된다 이러면, 아이고 그렇게 큰 금액을 어떻게 안 갚아도 된다고 면책해 주겠느냐, 그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그러고 한 1억 정도밖에 부채가 없으면, 그 금액 얼마 안 되네, 이거 뭐 직업도 없으니까 파산 면책해 주겠다, 그럴 것 같죠? 아닙니다. 거꾸로예요. 생각해 보세요. 빚이 2천억, 200억, 200억, 300억, 400억 되면 그걸 어떻게 갚아요? 갚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부채가 많으면 많을수록 면책을 받기가 수월하다, 이런 거예요. 파산 면책을 신청했는데 자기가 다소간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뭐 몇천만 원 그 한도를 설정이 어렵습니다. 좀 뭐 도덕적 해이가 있다, 가족들한테 빼돌렸다라고 해도, 그런 것이 들통나도 부채가 워낙에 많으니까 판사가, 그래 뭐 당신은 면책 불허가에 해당되는 도덕적 해이가 좀 있지만은 부채 금액이 워낙 크고 나이도 많으니까 내가 판사인 내가 재량으로 내 마음껏 면책을 해주겠다 해서 재량 면책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번째요.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했어요? 또 할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요. 자, 과거에 파산 면책을 받았으면 파산 면책을 받은 때로부터 다시 파산 면책을 하려면 7년이 지나야 돼요. 7년이 지나야만이 다시 파산 면책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 개인회생이나 또는 파산 면책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개인회생을 하겠다, 과거에는 개인회생을 했는데 이번에는 파산 면책을 신청하겠다 하는 경우에는 각각 5년의 기간이 흘러야만이 다시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산을 했다가 다시 파산하는 데는 7년, 나머지는 이제 5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 25번째. 자, 면책을 받으면 대출이 돼요? 신용카드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죠. 자, 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 면책을 받거나 파산 면책을 받으면 금융기관 한 개당 대체로 신용포인트가 15점에서 약 25포인트, 25점까지 상승을 하거든요. 상승을 하는데, 신용카드나 대출이 되려면은 그 신용점수가 600점 이상 돼야 되죠. 600점 이상 돼야 아마 다 될 거예요. 그래서 파산 면책을 받으면 뭐 체크카드는 상관없고요. 아마도 600점 이상이 되고 파산 면책을 받고 신용포인트 600점 이상 되면 신용카드는 개설하는 것이 아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한도가 많지는 않겠죠. 뭐 현금 서비스도 30만원에서 한 50만원 정도 줄 거고, 뭐 물품 구입도 한 달에 100만원에서 한 150만원 정도 허용해 주겠죠. 그 다음에 대출이 되느냐, 그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금융정가가 있잖아요. 금융정가가 저희가 한 5년간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대출은 쉽지 않다. 그런데 또 이제 뭐 서민금융진흥원이나 서울보증보험이나 이런 보증기관이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신용 포인트가 높으면 또 이렇게 보증서를 발행해 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걸 보증서 발행받아가 대출 받는 관계 없겠죠. 또 예컨대 이제 뭐 형편이 좀 나아져서 자동차를 또 할부를 받는다 하는 경우는 아마 대출이 소량 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26번째요. 개인회생 면책이나 파산 면책을 받으면 통장이 묶였다, 속칭 묶였다, 가압류나 압류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풀 수 있습니다. 면책을 받으면 면책 결정문을 첨부해서 풀 수가 있고, 개인회생 중에 또는 파산 면책 신청 중에 막 가재도구가 압류가 들어왔다, 또 월급이 압류가 됐다 하는 경우에는 그 과정 중에는 법원에 별도의 허락을 받아서 중지명령이나 그런 것을 받을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27번째 이제 보험 문제인데요. 보험은 이제 뭐 아무리 경제적 파탄이 와서 뭐 빚이 많은 채무자를 하더라도 보장성 보험 한두 개 안 가입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건강보험 안 가입 안 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거 다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 면책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한 자가 계약자이고, 그럼 계약자면은 계약을 보험을 해약을 하면 그 해약 환급금이 그 계약자 명의로 오잖아요. 근데 그게 금액이 과다한 보험 해약 환급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은 파산 면책의 경우에는 해약을 해서 환수 조치를 하고, 개인 회생의 경우에는 그것을 청산가치에 반영을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파산 면책의 경우에 보험 해약 환급금을 해약해서 가져오라 그러면 아까 자동차 그 매매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이거 저 보험이 오랫동안 들었고 중요한 건데 해약 환급금이 한 300만 원 되는데 제가 어제 300만 원 구해다 드릴 테니까 보험 해약 안 하면 안 돼요? 라고 얘기하면 아마 파산관제는 받아들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28번째예요. 마지막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주의사항이에요. 개인회생 변제 기간에 이제 최단 기간은 3년에서 이제 5년까지 되거든요. 그보다 짧을 수는 있어요. 수익이 많아가지고 뭐 1년 안에, 2년 안에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원금이 100%가 변제돼야 되겠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원금 100%의 변제 기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변제 기간이 끝나고 나면 반드시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신청해야 된다. 따로. 법전에는 개인회생 변제 기간이 끝나면 법원에서 직권으로도 면책 결정을 해줄 수가 있는데 직권으로 해주는 사례는 그렇게 없습니다. 그래서 직접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에 또 대체적으로 어려운 거는 말씀을 다 드렸고 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에 용기를 내야 되겠죠. 내는데 저는 이제 이런 분도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위해서 2번이나 선택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다시 이제 개인회생을 하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근데 어렵다고 해서 뭐 극단적인 선택하는 건 그건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럴 필요 전혀 없어요. 능력 닿는 대로 개인회생을 하거나 파산 면책을 신청을 하면 돼요. 문제는 개인회생이나 파산 면책을 해도 내가 지금 먹고 사는 방법이 답답한 경우야. 그거는 뭐 조금 뭐 사회적 지위를 조금 낮춰서라도 뭐 좀 꾸준히 일을 하시더라도 하시면 돼요. 하시면은 살아날 길이 있어요. 자, 돈을 빌려서 못 갚은 것은 죄가 아니다. 법은 인간에게 불가능을 강요하지 않는다. 먹지도 말고 입지도 말고 자지도 말고 빚 갚다가 죽으라 하는 법은 없다. 라고 하니까 여러분들도 용기를 내시고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